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북한은 지금 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로서도 그렇지만 북한도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직접 이제 가서 트럼프와 담판을 한 것인데, 그때 내놨던 카드가 영변 카드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일각에서는 사실 미국은 북한을 잘 모르는 면이 좀 많이 있던데요. 저도 워싱턴 갈 때마다 느끼는 거가. 그래서 그냥 몇 가지의 단순한 전제, 북한은 미국을 속이려고 한다, 이런 단순한 전제를 가지고 북한을 보기 때문에 보는 경향들이 좀 강해서 영변이 뭐 별로 쓰임새가 별로 없는 걸 가지고 영변 폐기를 카드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것도 일종의 북한의 미국 속이기의 일환이다. 이제 그렇게 2019년 때는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노이에서 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로서도 대단히 아쉬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척되는 과정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일종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우리도 아쉽고, 이게 뭐 핵무기를 북한의 필요에 따라서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공언해왔던 김정은으로서도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변이 과연 그렇게 쓸모가 없느냐, 미국의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관한 북한의 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거를 재가동해서 핵물질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이것은 영변의 무용론, 영변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미국의 논리에, 미국 일부의 논리에 대해서 또 북한이 그건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도 지금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게 또 왜 핵물질의 생산이었을까. 이게 지금 북한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모라토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거나 또 혹은 ICBM을 쏘거나 이런 것은 뭐 일단은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모라토리움, 동결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의 좀 핵 동결에 관한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있었던 그 북한에 대한 좀 일방적인 그 편견, 이게 사실은 영변이 굉장히 유용한 것 중에 하나다. 이걸 국제사회에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북한은 미국을 좀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원하는 만큼 뭘 이제 미국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여간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움직일 수 있는 그 옵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북미 협상이 재개가 되면 그 역시 중요한 또 다시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문제이고, 뭐 이런 계산도 좀 넣었다고 보입니다. 외교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시각이 조금 넓다고 그럴까요? 김정일 아버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한 가지에 몰두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그 전략적 계산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특히 그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아버지 때는 어쨌든 뭐 성군이었고요. 이제 뭐 군사적인, 그래서 핵을 먼저 개발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옮아가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것조차도 빨리 해결함으로써 더 이제 그 행보에 조금 더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려고 했다. 그게 2017년 11월에 화성 15를 쏘고 난 이후에 저희에게 이제 보여진, 읽혀진 의도라고 보이는데요. 김정은은 그러니까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빨리 핵을 떼내고 싶었다. 말하자면 그 무렵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훈을 해결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제에 집중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가
2017년 11월에도 읽혔고 그 뒤에 나타난 여러 행보들을 보면 역시 전략적인 초점은 뭐 인민경제,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게 하느냐에 두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2018년에 평창올림픽에 참여했던 것도 그렇고 그 뒤에 나타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군 관계자들을 모아서 지금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뭐 이제 올인할 때가 되었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핵 경제 병진 노선 중에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핵 문제를 털어내고 그러니까 핵 문제를 털어낸다는 것은 뒤에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듯이 핵무기를 비록 우리는 핵 보유를 선언하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는 물론 시간을 두고겠지만 일정 정도는 협상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거를 비핵화로 갈 의향이 있었다는 거가 2018년 이후에 나타난 문제, 뭐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고민은 있었겠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고 싶은 결정은 있는데 북한 내부의 동력들, 이게 이제 뭐라고 이름 붙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핵무기를 오랫동안 개발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져서 권력과 이익을 가지고 있는 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뭐 북한의 군부이거나 뭐 핵과학자 그룹이거나 또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뭐 노동당 간부이거나 또 관료 집단이거나 이런 그룹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인민경제를 우선 살려야 된다라고 보는 그것에 정치적 초점을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전자를 안보론자라고 부르면 후자는 경제발전론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안보론자들은 그 오랫동안 핵을 개발해 왔던 입장에서 보면 핵의 포기는 곧 안보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핵의 포기는 어떤 순간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는 있겠죠.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비핵화도 하나의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소비할 수 있는 옵션이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마 후자의 논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관찰해 온 것은 김정은은 2018년 무렵에는 확실히 무게의 중심을 그러니까 발전론자 쪽에다가 두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핵무기는 이미 우리가 개발을 했으니 이제는 경제발전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국내적으로도 북한 내부에서도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논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하노이에서 이것이 일종의 파열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 이후에 물론 이것은 뭐 우리가 일종의 추론입니다만 그 안보론자들의 반발도 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노이에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당시 이용호와 최선희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편지들이 전국 잡지에서 편지들이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저는 상징적으로 핵무기 포기와 비핵화와 관련돼서 반대하는 그룹들이 북한 내에도 있긴 있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경합 구조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리라고 보는데 2018년에 발전론자의 무게중심을 실었던 김정은의 그 전략적 판단도 지금쯤은 중간쯤에 와 있는 어찌 보면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뭐 이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더구나 10년, 내년이면 10년 차잖아요. 이제 10년 동안에 경제 상황이 좋아졌냐? 고 하면 제재도 10년 차 하반기에는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북한 경제하시는 분들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0년 차에 와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는 주체였고 또 자기 아버지는 선군이었고, 근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어쨌든 인민 경제와 관련된, 이걸 이제 표현은 물론 공산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경제 발전을 통해서 좀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당연히 3대에 이르는 김정은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 목표일 텐데, 그것이 10년 동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고 싶은 거가 지금 김정은의 셈법일 것이고,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또 남측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고 싶은 이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체제 안보일 거고, 하나는 경제 안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안보라고 하는 체제 안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를테면 정권의 안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혹은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의 안보일 수도 있고요.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체제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자기네들 표현으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압살 정책이라고들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계속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체제 안보의 위협이 된다, 이런 것이어서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체제 안보가 일정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경제 안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제재의 영향과 코로나의 영향 모두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가 이제 내년 되면 10년 차가 되는데, 이걸 방법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못 찾아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이 경제 안보와 관련돼서는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거가 이미 그 일각이 드러난 거가, 그것이 지난번 하노이 때도 그렇지만 민수 경제를 위해서라도 제재의 부분적 해제, 이게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체제 안보와 관련되어져서 미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이게 수준에서는 그전에도 몇 번 언급이 미국의 행정부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를테면 우리는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든지, 혹은 이를테면 불가침의 약속을 한다든지,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언사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verbal expression이 필요한 거죠. 약속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체제 안보와 관련되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들은 아마 첫 번째는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고요. 종전선언 다음 단계에 가면 결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신뢰를 아주 부분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쯤 되면 북미 외교관계의 정상화, 이런 순서로 가게 되면 체제 안보에 관한 위협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체제 안보와 경제 안보의 위협을 일정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뭔가의 언사가 혹은 약속들이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그게 북한이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미국이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죠. 제재의 부분적 해제는 여전히 제재 만능론이라는 논리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체제 안보는 만나서 협상을 해봐야 우리가 체제 안보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알지, 그걸 어떻게 우리 보고 미리 얘기를 하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논리인 것 같고,
이제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를 더 선행할까는 이건 이제 뭐 아마 한국의 만약에 중재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어떤 단계에서는 체제 안보와 관련되어져서 북한을 조금은 의심을 누그러뜨리는 정도 수준의 언사, 약속을 하게 해서 협상이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마 경제안보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안보와 관련되어져서 미국이 먼저 약속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겠다 이러기는 쉽지 않아서 유용한 접근법은 체제안보와 관련된 아주 일반적인 약속들, 이를테면 우리는 북한의 정권 붕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 그런 위기감을 미국으로부터 직접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조치들. 그 다음 단계는 종전선언 또 그 연락사무소 그렇게 해서 협상이 시작이 되고 나면 아마 북미 관계 외교 관계 정상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한국 정부로서는 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데 뭐 눈에 보이는 2018년과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 드라마틱한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구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지금 우리가 뭐 꼭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치적 쇼를 하는 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 누가 들어서더라도 이거는 좀 긴 한반도 분단의 역사의 관점에서 2018년에 우리가 가능성을 한번 보았으니 이게 조금 지속 가능한 또 작동 가능한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드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2018년의 아주 뭐 절반 수준이더라도 일정 정도는 뭔가의 성과를 보고 싶은 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 판단된 것이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이었거든요. 한미정상회담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여러 뭐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동맹의 지리적인 영역을 확장했다. 협력의 공간도 확장했다. 그런 의미들도 막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갔던 정책적인 프라이어리티,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든 조금 작동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러려면 미국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갔고, 그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익과 이제 뭐 중국에 관한 문제겠죠. 그리고 실제 경제적 이익과, 이거는 배터리 생산 기지를 미국에 두는 문제이거나, 이것과 잘 결합되면서 이익의 교환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준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협력, 대화,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우리 말로는 관여일 텐데, 관여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문장입니다. 그 인게이지먼트는 보상은 아니잖아요. 흔히들 뭐 인게이지먼트를 아주 좁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비핵화가 끝나야 보상을 해준다, 이걸 인게이지먼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게이지먼트는 하나의 약속된 틀 속으로 북한을 유인해 들어오고 그 틀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게 인게이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는 중재를 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중재를 했고, 이 인게이지먼트의 주역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게이지먼트를 거의 독점해왔던 구조는 미국,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었던 거죠. 이거를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인게이지를 하는 것을 미국이 지지하겠다라는 그 말에는 이게 미국만이 가지고 있던 인게이지먼트의 역할을 한국과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게이지 해야 될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은 타이밍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공동 관여, 조인트 인게이지먼트가 가능한 국면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조인트 인게이지먼트, 공동 관여의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북미가 3자가 만나서 뭐 이게 이게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해서 약속을 해서 북한을 끌어내서 3자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과 미국이 사전 full coordination, 충분한 사전적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죠. 역할 분담, 미국은 이걸 하고 한국은 인게이지먼트를 이걸 하고, 각각의 역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게 있고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정책적 협의를 하지만 우선은 중요한 것이 북미 관계에서 먼저 만나야 되니 한국이 그것을 어레인지를 하겠다는 것도 조인트 인게이지먼트의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경제 제재, 뭐 제재에 걸리지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방역과 관련돼서 지금 북한 경제가 워낙 경색되어 있으니 여기에 뭔가를 제재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인도주의적 지원, 이 부분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역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조정과 역할의 분담, 또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뭐라고 그럴까,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다음 정부로 물려주어서 이 한반도 문제에서 계속 적대적 공존이 아니라 평화 공존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하나 둘씩 작동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지금 정부가 정책적 초점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평화교섭 본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너무 첫 번째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이거는 피할 수 없이 5년 단임제의 지금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여서, 이게 뭔가 정책적인 성과를 내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정책들은 짧게 정책적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2018년부터 19년으로 오면서. 그래서 시간이 대단히 짧다는 것도 있고, 한국이 왜 한반도 평화 공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가를 주변 국가들에게 또 미국에게 이거를 이해시키는데, 말하자면 그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 정치인들이 그래 한반도 평화 공존은 시대적으로 또 우리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다 마찬가지인데, 적대적 공존이 아니라 평화 공존으로 가면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관한 우리의 열망, 이건 비단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 관찰로부터 나오는 미래에 관한 열망이 있잖아요. 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싶다, 북한과. 이 열망이 제대로 이해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수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한반도가 분단되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 되어 왔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한반도는 분단되고 또 적대적 관계,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 구조를 깨어나가는 거가 단순히 한국인들의 미래지향적인 열망, 상상, 이것만 가지고는 참 약간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을 두고 점점 조금씩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권이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또 가져야 되는 미래상도 있고 하니까, 저는 2018년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의 학습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것이.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공존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던 냉전의 시대를 이제는 아직도 우리는 냉전 안에 냉전적 질서이지만 그 끄트머리쯤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